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게 정말 관세 때문일까요? 전직 도요타 임원이 왜 현대자동차에 갔을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따끈따끈한 영상 먼저 받아보세요. 저는 일본 교토의 작은 정원에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요타에서 30년을 일하고 은퇴한 후 이렇게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죠. 그때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보통은 무시하는 편이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현대자동차에서 자문을 요청한 이메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읽었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죠. 나카무라 히로시님,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글로벌 전략팀입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 중인 미국 생산기지 확장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귀하의 전문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현대차라니.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한국 자동차는 품질 문제로 업계의 농담거리였습니다. 트렁크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죠. 지금도 그런가? 제 머릿속에는 오래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도요타에서 제가 맡았던 분야가 바로 해외 생산기지 전략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왜 저를 찾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당히 정중한 어조였고 제안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도요타의 자부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경쟁사, 그것도 한국 회사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과연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할까? 한편으로는 은퇴 후 시간을 죽이는 일이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존심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오랜만에 누군가가 내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기분 좋기도 했습니다. 제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최근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제 세계 3위 자동차 제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디자인상도 여러 받았더군요. 이건 제가 알던 현대차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변화는 계절처럼 자연스러운 것인데 왜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 어려워할까요? 다음날 아침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유리와 철로 된 현대적인 건물들, 푸른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관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직원은 김민준이라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나카무라님,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면서 물었습니다. 현대차에서 얼마나 일하셨나요? 5년 됐습니다. 전에는 미국 보스턴에서 일했어요. 27층 회의실에 들어서자 약 10명의 직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 중 적어도 3명은 외국인이었어요. 백인 남성, 흑인 여성, 그리고 남아시아계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회의는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가끔 한국어가 섞이긴 했지만 모두가 영어로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회의 분위기였습니다. 도요타에서 회의는 항상 서열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윗사람이 말하면 아랫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는 식이었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한 젊은 여직원이 부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의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접근법은 데이터 분석 결과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방향을 제안해도 될까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큰 결례가 될 행동이니까요. 하지만 부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 의견이 맞을 수 있어요.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제가 30년간 경험한 일본 기업 문화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직급보다 아이디어가 중요했고 상사에게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김민준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나요? 김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회사는 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 문화로 전환한 지 오래됐습니다. 정의용 회장님이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이기는 회사를 만들자고 하셨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도요타가 아니야. 아니, 일본이 아니다. 이 순간 제 안에 있던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일본 기업을 모방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오후 세션에서는 그들이 왜 저를 초청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메타플랜트에 대한 자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은 제가 도요타에서 쌓은 경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해외 공장 설립과 현지 인력 관리에 관한 부분이요. 저는 조용히 듣고 필요할 때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 회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진보적이었고 전략적이었으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더 이상 도요타의 전 임원이라는 정체성만으로 이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호기심 많은 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 회사가,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화했는지 말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다. 이건 새로운 무언가다. 다음날 아침 회의실에는 더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지원 전략이사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나카무라님, 오늘은 저희 메타플랜트 계획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의 지도와 공장 촉감도가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어요. 16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는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2025년부터 본격 가동 예정이죠. 발표는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투자 규모, 고용 창출 효과, 생산 계획까지 모든 것이 세세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한국이 아닌 미국에 이런 대규모 공장을 짓는 걸까요? 박지원은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공장을 설립하는 주된 이유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입니다. 미국 내 생산을 늘려 관세 위험을 회피하고 바이 어메리컨 정책에 부응하려는 전략이죠.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도요타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저는 공식적인 설명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질문했습니다. 관세만이 유일한 이유인가요? 한국 내 생산은 어떤 상황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나카무라님, 점심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료라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점심 식사 후 김민준은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박지원과 또 다른 임원 한 명만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나카무라님, 이제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대외비입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노트북을 열고 몇 가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내 노사관계 데이터였어요. 지난 10년간 발생한 파업, 생산 차질, 임금 협상 관련 자료였습니다. 놀라운 숫자였어요. 도요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노사 갈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차트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울산 공장의 생산성과 해외 공장의 생산성 비교였어요. 울산은 기술적으로는 최고 수준이었지만 노사 갈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빈번했습니다. 반면 미국, 체코, 인도 공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어요. 세 번째 자료는 미래 전망이었습니다. 한국 내 노조의 요구사항과 향후 파업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생산 리스크를 분석한 보고서였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 진짜 이유는 관세가 아니라 노조 때문이었구나. 박지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관세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생산 안정성 확보가 더 큰 목표입니다. 한국의 강성 노조는 때로 회사의 미래 계획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노조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도 회사의 일원이니까요. 하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매우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도요타에서도 노사 문제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전략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보통 노조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현대차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플랜트는 단순한 해외 공장이 아니라 일종의 탈출구인 셈이군요? 김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걸 전략적 재배치라고 부릅니다. 탈출이 아니라 진화죠. 저는 그들의 솔직함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내부 정보를 외부인과 공유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들이 저를 신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직시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있었어요. 저녁에 호텔 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 그리고 두 나라의 기업 문화 차이. 점점 더 이 프로젝트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특별한 미팅에 초대받았습니다. 현대차 글로벌 전략팀의 핵심 멤버들만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에는 공격적 회피 전략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가 보였습니다. 최상위 임원인 이준호 부회장이 직접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님, 어제 저희 팀이 메타플랜트의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전략의 더 깊은 부분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것을 공격적 회피라고 부릅니다.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전통적인 회피 전략은 문제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격적 회피는 한 걸음 물러나 세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국내 노사 갈등이라는 문제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노조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고 있었어요. 메타플랜트는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합니다. 첫째, 미국 정부의 바이 어메리컨 요구를 만족시킵니다. 둘째,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셋째,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준호 부회장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시장 점유율 변화 그래프였어요. 보시다시피 전통적인 미국 브랜드들은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와 같은 신생 업체들은 성장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틈새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의 신뢰성과 신생 업체의 혁신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메타플랜트는 그 두 가지를 미국 소비자들에게 증명할 기회입니다.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노조 문제라는 위기를 오히려 미국 시장 공략의 기회로 전환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미국 공장으로 이전하면 한국 내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 감소 같은 문제로요. 이준호 부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국내 공장에서는 더 고부가가치 차량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실제로는 일자리 감소보다 일자리 전환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생산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메타플랜트가 가동되면 한국 공장에서는 더 비싼 모델과 미래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미국 공장의 핵심 기술과 설계는 여전히 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머리는 한국에, 손은 전 세계에 두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그들의 전략에 감탄했습니다. 도요타에서라면 노조 문제에 정면으로 맞섰을 것입니다. 타협하거나 아니면 힘으로 누르거나. 하지만 현대차는 문제를 우회하면서도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런 수 처음 봤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준호 부회장이 그 말을 듣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카무라님, 저희는 항상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한국 기업의 DNA입니다. 자원도 없고 시장도 작은 나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항상 창의적이어야 하니까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환경에서 출발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현상 유지에 안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도전하고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김민준과 함께 공장 모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나카무라님, 저희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탄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기회로 바꾸고 있어요. 일본 기업들이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현대차의 전략은 단순한 산업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혜였어요. 셋째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커피숍에 모여 노트북을 펴고 일하고 있었고 거리는 활기찼어요. 문득 80년대 도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일본도 이렇게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이었죠.
현대차 본사로 돌아와 김민준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메타플랜트의 기술적 측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길에 로비의 전시 공간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에는 현대차의 역사와 미래 비전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문득 한 코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제목의 전시였어요.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 등의 키워드가 보였습니다. 이런 디지털 기술을 언제부터 도입했나요?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약 10년 전부터입니다. 우리 회장님이 미래는 디지털에 있다라고 선언하셨죠. 처음에는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회사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소니의 워크맨이 생각났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일본의 아이콘이었죠. 하지만 디지털 시대가 오자 소니는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MP3 플레이어, 아이팟,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일본 기업들은 새로운 물결에 휩쓸려 갔습니다. 생각에 잠기셨네요, 나카무라님. 김민준의 말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일본이 놓친 기회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워크맨, 파나소닉, VHS. 한때 우리가 세계를 선도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혁신보다 안정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현대차의 디지털 전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스마트카 프로젝트, 초기 전기차들, 다 실패작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현대차는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꾸준히 발전해 왔더군요.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도요타의 회의실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제품만 내놓는다. 당시에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말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혁신을 막는 장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너무 완벽하려다 변화 자체를 놓쳤다. 김민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항상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99.9%의 완성도가 아니라 100%를 원했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즉시 도입하기보다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는 그런 접근법이 통하지 않았어요. 70%의 완성도로 시장에 나와 사용자 피드백을 받으며 발전하는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했으니까요. 김민준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초기에는 일본 기업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달라졌어요.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자라는 철학을 받아들였죠. 회의실을 나오며 로비의 전시물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용인하며 빠르게 적응하는 문화. 이것이 현대차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메타플랜트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AI 기반 생산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공장에 통합될 예정이었습니다. 도요타였다면 이 정도 혁신을 한꺼번에 도입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단계적으로 천천히 진행했을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의 길이 미래에 더 적합해 보였습니다. 넷째 날 아침 저는 특별한 미팅에 초대받았습니다. 현대차의 최고 전략가들과 함께하는 비공개 세션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면 전체가 화면이 되어 메타플랜트의 3D 모델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박지원 이사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님, 오늘은 메타플랜트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대하며 계속했습니다. 메타플랜트는 단순한 자동차 조립 공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통합된 생태계입니다. AI와 로봇 자동화가 인간 노동자와 협업하는 공간이죠. 화면은 공장 내부로 전환되었습니다. 로봇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 데이터 센터, 연구시설까지 모두 통합된 거대한 복합체였습니다. 메타플랜트는 4가지 혁신을 통합합니다. 첫째, 완전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 둘째,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 셋째,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 넷째, 수직 계열화된 공급망입니다. 수직 계열화라는 단어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모델이었거든요. 수직 계열화가 이제 다시 트렌드인가요?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수평적 분업이 대세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박지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통적 의미의 수직 계열화는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스마트 수직 계열화입니다. 배터리, 모터,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은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지만 나머지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특히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그들은 메타플랜트를 중심으로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공장, 모터 공장,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까지. 전체적인 그림은 단순한 자동차 공장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의 허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장기 전략이었어요. 이건 산업 전략이 아니라 국가 전략이다. 제 말에 이준호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원은 인적 자원과 기술력뿐이죠. 메타플랜트는 미국 시장을 선점하고 전기차 전환기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진지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생존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식민지를 겪었고 전쟁을 겪었고 경제 위기도 여러 번 겪었죠. 그때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메타플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 문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전기차 전환이라는 세 가지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통합한 전략이죠. 그 말에 깊은 공감이 갔습니다. 일본도 전후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찾고 있었어요. 오후 세션에서는 메타플랜트의 미국 소비자 타겟팅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보다 더 실용적이고 전통 자동차보다 더 혁신적인 위치를 목표로 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김민준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이었어요. 소주 한 잔을 마시며 김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유럽이나 중국도 큰 시장인데요. 김민준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모든 시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에요.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곳이죠. 미국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의 성공도 결국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현대차는 그 교훈을 잘 배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 조지아인가요? 다른 주도 많은데요. 김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노조 활동이 약한 지역이고 물류가 좋으며 주 정부의 지원도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조지아는 미국의 새로운 제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애플, 테슬라 등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의 번영과 직결되어 있었죠. 다섯째 날 저는 현대차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전기차 플랫폼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간은 저녁 7시였지만 많은 직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랩 투어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젊은 엔지니어가 열심히 코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이지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모니터에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으로 보이는 코드가 가득했습니다. 김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이 몇 시죠? 저녁 9시가 다 됐네요. 다들 퇴근 안 하나요? 김민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대부분 프로젝트 데드라인이 있을 때는 늦게까지 일합니다. 특히 연구소는 더 그렇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요타에서도 물론 열심히 일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 엔지니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카무라라고 합니다. 도요타에서 왔습니다. 이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아, 나카무라님. 김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잠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지훈의 지식이 놀라웠습니다. 최신 연구 논문들을 모두 꿰고 있었고 깊은 이해도를 보여줬어요.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나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가까워지면 그렇죠. 지금은 중요한 단계라서요.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하나요? 일과 삶의 균형은 어떻게 유지하죠?
이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가족을 잃으셨어요. 할아버지의 동생이 전쟁 중에 사망했죠.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는 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나라가 강해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결국 우리 가족, 우리 사회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단순한 근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 뒤에는 깊은 역사적 맥락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생존의 본능과 가족애에서 비롯된 한국인의 성실성이었죠. 이지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우리 회사도 점점 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모두가 한마음이 됩니다. 귀가하는 차 안에서 그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일본도 전쟁의 아픔을 겪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기억이 희미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안정 속에서 안주하기 시작했고 도전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김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애국심이 강한가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젊은 세대들은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가 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호텔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지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이야기, 가족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생존의 이야기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단순한 경제적 동기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창가에 섰습니다. 6일 동안 이 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졌던 순간들, 놀라움과 감탄의 순간들. 호텔 로비에서 김민준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미팅과 점심 식사, 그리고 작별 인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차 본사에 도착하자 이준호 부회장과 다른 임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제 자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고 앞으로도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이 제게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왔어요.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오래된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이준호 부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그런 평가를 받아 마땅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 본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일본이나 서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이 미래에 더 적합해 보입니다. 창밖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도요타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여전히 그 회사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 내 두 번째 커리어는 여기 서울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전 정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함, 그리고 깊은 곳에서 나오는 헌신. 이런 것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한국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메타플랜트가 성공하기를, 그리고 현대차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준호 부회장이 일어나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카무라님,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앞으로도 자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민준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카무라님, 이번 방문이 어땠습니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일본에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한국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줄 생각입니다. 그들도 많이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공항에 도착해 작별 인사를 나눌 때 김민준이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열어보니 한국 전통 도자기였습니다. 저희 문화의 작은 조각입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서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6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이 도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게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미래는 침묵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울에서 만들어집니다. The future is not made in silence. It is made in Seoul. 귀국 후 저는 일본 자동차 협회에서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미래 트렌드였습니다.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퇴한 도요타 임원에서 한국과 일본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으로.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성장은 편견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구독 후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